입니다. 여자같이 꾸몄으면 좋겠다는 요즘이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대국민을 통해서 음모론을 까내릴 수 없는 직접 네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뻐 보이지. 홍주 뒤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1시가 된 관계로 화성영 조교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대부분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교수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시간이 된 관계로 2021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기말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페스티벌 뭐 이런 공모전 이런 거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EP 사업단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거 상금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바라고 잠시만요. SP는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2등 팀에게는 2등 팀 두 팀인데 70만 원씩 주어지고 3등 팀은 50만 원인데 세 팀한테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금이 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생한 발표 내용을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고생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터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고를 해서 그런 페스티벌에 한번 참여를 해서 또 입상하는 그런 영광도 누렸으면 좋겠고 SAP 사업단에서 하는 거 말고도 공대에서 추진하는 그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번 기말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을 제가 추천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했고, 지금 SEP 사업단이 지금 한 5팀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현재까지 2팀 정도밖에 우리 기획과에서 참여 의사를 안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요거 발표 끝나고 조원들끼리 조금 잘 회의를 해서 꼭 좀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관계로 허성용 조교가 순서대로 동영상 플레이를 할 텐데, 발표 시간은 5분이고 질문은 2분인데 질문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시켜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용 조교 시작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1 어탁기 1조 강아지 산책 로봇 기말 발표를 맡은 발표자 박상준입니다. 목차는 문제 정의, 라인 트레이서 설계 및 제작, 목줄 제어 설계, 향후 계획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반려견의 산책 부족은 곧 운동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산책으로 반려견의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반려견의 우울증 예방, 사회성까지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산책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는 많은 강아지들이 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산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인의 개인 시간 부족으로 여유가 없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 산책 로봇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성, 편의성, 정확성, 경제성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로봇이 해야 할 역할에서 주인의 강아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인은 강아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강아지에게 걸려있는 목줄을 상황에 맞게 당기거나 풀어주는 목줄 제어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의 설계에는 제작에 꼭 필요한 기능들과 한정된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모터, 바퀴 이음부와 바퀴 축 지지대, 모터 지지대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중간 발표 때 선정했었던 DC 모터의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전격 전류가 약 13A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맞는 모터 드라이버를 선정했습니다. 배터리는 20분 이상 사용 가능한 12V 20Ah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산책 20분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반려견 산책은 길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0에서 15분씩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라인 트레이서 순서도를 설명드리자면 센서 둘 다 라인이 감지되지 않으면 정지합니다. 오른쪽 센서에서 라인이 감지되지 않으면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왼쪽 센서에서 라인이 감지되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스스로 조절해가며 양쪽 센서 모두 라인이 감지되면 앞으로 직진합니다. 제작 과정 영상입니다. 구매한 2개의 모터의 회전수가 맞지 않아 빙글빙글 도는 모습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모터 제어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가속과 감속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처음 테스트해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딪혀도 바퀴가 빠졌었고 배터리 무게가 약 6.2kg 정도인데 배터리를 올려 무게가 늘어나자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뒤 배터리 무게가 해결되자 라인을 잘 감지하여 원활히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옆에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로봇과 같이 이동하는 모습은 배터리 무게를 당장에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어 배터리 무게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들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목줄 제어 설계입니다. 만일 강아지가 제어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스텝 모터가 회전하고 IR 센서가 BPM을 측정합니다. 만일 3초 이내 스텝 모터가 N바퀴 돌아간다면 다시 스텝 모터를 뒤로 N바퀴 회전하도록 설정했습니다. IR 센서를 통한 BPM 측정 코드와 스텝 모터 코드입니다. 참고로 강아지가 줄을 당기는 힘은 아직 측정하지 못하였기에 강아지의 안전을 고려하여 스텝 모터의 속도는 최저 속도로 맞춰 놓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 발견된 문제점은 무게가 커지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종종 바퀴가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할 예정이고 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3D 프린터 출력물의 설계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 라인 트레이싱을 넘어 장애물 인식 및 회피, 목줄 및 카메라의 설계 및 추가까지 모두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향후 계획을 간트 차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 1 제작물은 조원들과 몇 번이나 학교에서 모여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제작물입니다. 꽤나 애정을 쏟아 만든 제작물이니만큼 위에서 나왔던 강아지의 줄을 당기는 힘 측정 부분과 배터리 무게 문제는 현재 어탁기로 캡스톤 디자인 1을 수강하고 있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캡스톤 디자인 2를 그대로 수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멤버들과 캡스톤 2까지 잘 이어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1 어탁기인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아지가 당기면은 로봇 자체가 끌려갈 것 같은데, 로봇이 이제 배터리 무게가 충분히 견디게끔 어느 정도 무거워야지 강아지 앞에 끌려가지 않고 산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할 건데요. 그 배터리 무게를 애초에 어느 정도 무겁게 설정한 이유가 강아지가 달려나간다거나, 물론 아직 강아지가 이제 달려나가는 그 힘을 측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유추해 봤을 때 로봇이 끌려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밑에 판을 나무로 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철판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배터리 무게도 바퀴가 이제 끌려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무게도 어느 정도 보완한 그런 거를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래도 가볍다고 하면 그때 이제 쇠구스를 추가한다든지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모터를 교환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모터를 바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뭐 다른 형식의 어떤 모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모터는 바꾸지 않을 것 같고요. 배터리를 만약에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배터리 무게를, 아까 전에 배터리를 이렇게 사람이 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라인 트레이서 좀 뒤쪽에다가 배터리를 올릴 수 있는 좀 구름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려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해보진 않아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은 해두고 있습니다. 뭐 코멘트 하자면 박강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도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강아지를 끌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고 무게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배터리 무게도 견딜 수 있으며 동시에 강아지의 힘도 버틸 수 있으려면 모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출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모터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 발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조 발표를 맡은 박준성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열전을 이용한 하베스팅 발전과 이를 이용한 폭염 시 선로 자동 살수 시스템입니다. 우선 저희 조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전 소자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충전된 배터리로 밸브를 여닫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한 과정을 정리한 로드맵입니다. 처음은 시스템의 계략도를 구성하였으며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전압과 전류를 측정, 온도 감지 센서를 이용한 밸브 작동, 핸드폰의 푸시 알람 설정, 열전 소자를 설치할 케이스 디자인 제작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계략도와 실제 디자인을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의 계략도와 동일하게 실제 디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열전 소자로 발전을 하고 스텝업 모듈을 통해 승합, 전력을 저장할 9V 배터리 2개, 아두이노를 통한 시스템 제어, 전기 차단 및 연결을 위한 릴레이 모듈, 온도 측정용 센서, 마지막으로 유동 조절형 솔레노이드 밸브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충전 전압 상승과 전류 측정입니다. 60도의 온도를 기준으로 스텝업 없이 측정 결과 51.1mA, 스텝업 적용 후 62.1mA의 전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압은 동일한 온도를 기준으로 스텝업 없이 4V 정도의 전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텝업 적용 후에는 전압의 변동이 줄고 약 5V의 전압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전력의 출력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배터리가 충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블루투스 모듈로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밸브의 여닫힘을 알리는 기능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가정하여 50도 이상일 때 밸브의 열림을 알리고 그 이하일 때 닫힘을 알리도록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알림을 받기 위해 핸드폰에 설치할 어플을 제작하였습니다. 어플은 블루투스 연결 부분과 푸시 알람 설정 블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작동 영상입니다. 처음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 버튼을 눌러 핸드폰과 연결을 진행합니다. 연결 후 밸브가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도 이상일 때 열림과 동시에 알림을 보내도록 설정하고 알림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AF의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제품의 테스트에 앞서 고려한 사항으로는 온도에 맞춰 밸브가 작동하는가, 밸브 개표 시 알람이 오는가, 밸브 작동의 지연 시간은 적당한가입니다. 온도 센서의 온도 감지에 따라 밸브가 작동하면서 알림이 오고 작동의 지연 시간을 추가하여 오작동을 방지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계속 틀어주세요. 저희는 이 시제품을 실제 철로에 설치할 케이스 또한 구상하였습니다. 철로의 모델은 한국에서 사용 중인 KR60 모델로 하였고 열차가 철로를 지나는 모습을 고려하여 철로의 외부에 설치하는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철로에 설치하게 되며 열전 소자가 철로에 닿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디자인을 토대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케이스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완성된 케이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열전 소자와 결합하면서 규격에 맞는지,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품 특성상 잦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에 대한 자체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류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충전과 사용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시스템의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것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다른 친환경 발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평가하였습니다. 이상 12조의 발표를 맡은 박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김도현 교수인데요. 발표 잘했고요. 그 선로에 붙이는 열전 소자의 반대편 쪽을 그 케이스를 지금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는데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은 대부분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라서 사실 열전도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열전 소자 특성상 그 선로와 공기 사이에 높은 온도 차이, 온도 구배가 있어야지 높은 전력이 하는데 저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3D 프린팅한 그 재질은 저희 열전 소자의 전력을 얻는 데는 관련이 없고, 열전 소자가 선로에 직접적으로 붙어서 그 온도 구배차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케이스의 재료는 오히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 전도도가 좋지 않은 게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온도 구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살수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물을 가압해서 불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어디에 장착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고 닫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제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그 표준 규격의 사이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를 공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물을 얻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철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2 구조 발표를 맡은 이문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소형 US 로봇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의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 유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제 작업은 대형 유출 사고에만 최적화되어 있고 빠른 초동 대처에 부적합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세 가지를 설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소형화 및 경량화를 통해 현장 접근성을 높여 사고 규모와는 관계없이 대처가 가능할 것. 둘째, 원격 제어를 통해 유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인적 피해를 줄일 것. 셋째, 간편한 기능을 통해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할 것. 최종적으로 저희는 소형 원격 조종 US 로봇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3D 모델링 형상입니다. 친유성 벨트에서 기름을 분리해주는 스크래퍼, 파도에 의한 선체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빌지킬, 원격 조종을 하며 유출된 기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 후 실제 모델입니다. 스크래퍼와 빌지킬, 카메라 모듈 등이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경우 LED가 내장되어 있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모델의 크기는 가로 약 300mm, 세로 약 550mm, 높이 약 365mm로 소형화했고 무게는 약 7kg 정도로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몇백 kg에 달하는 기존의 유해수기에 비해 획기적인 경량화 및 소형화로 첫 번째 설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사용된 부품들과 회로도입니다. 영상 송출과 와이파이 통신 모두 가능한 모듈인 ESP32 캠을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통한 원격 제어로 두 번째 설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에서 모터를 구동하는 코드와 ESP32 캠을 통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조종을 위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로 문자를 전송하여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이 쉬운 웹페이지와 이미지를 활용한 직관적인 버튼으로 누구나 조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간편화하여 저희 세 번째 설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결과입니다. 먼저 선체의 구동 모습입니다. 구동 모터의 출력 및 프로펠러의 크기가 작아 빠른 속도로 구동은 불가능했고 코딩 부분에서 피드백 제어를 구현하지 못해 양쪽 모터의 회전 속도가 맞지 않아 직진으로 구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에서 우회전으로 구동했을 때 선체의 이동 모습입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에서 좌회전으로 구동했을 때 선체의 이동 모습입니다. 웹페이지에 스트리밍되는 화면을 보고 선체를 구동하여 기름 유출 지점까지 선체를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유해수부의 모습입니다. 벨트 위로 청록색의 색소가 섞인 기름이 흡착되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트의 뒤쪽에서는 금속 스크래퍼를 이용해 흡착된 기름을 벨트에서 긁어내어
기름 회수 탱크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생각해본 개선점들입니다. 먼저 정확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구동 버튼 및 프로펠러를 변경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구동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드백 제어 등의 기법을 사용해 코딩을 최적화하여 정방향 구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방수 작업을 통해 선체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회수 탱크에 있는 기름을 직접 회수할 밸브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2 구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기 그 기름을 포집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양을 포집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포집하고 나면은 그 무거워서 깔아질 것 같은데 외부에 이제 포집망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조 저희가 제작한 선체에 그 유해수 탱크가 세로 15cm, 가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탱크인데 저희가 실험하면서 판단한 결과로는 거기에 이제 그만큼의 기름이 가득 차더라도 배가 가라앉을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규진 교수입니다. 그 흡착 벨트에 계속해서 기름이 이제 흡착돼서 올라가고 스크래퍼가 긁어내다 보면 오히려 흡착 벨트에서 거꾸로 바다 쪽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양까지 회수를 시켜봤나요? 많은 양을 회수해 본 건 아닌데 이게 흡착 벨트에 한번 흡착이 되면 그 물로 씻어낼 때는 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스크래퍼로 긁을 때만 회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위로 한번 오일 위로 지나만 가면 거의 100%의 기름이 회수가 되던가요? 벨트에 일정 부분 남아 있긴 한데 이게 바다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벨트가 계속 돌다 보면 결국 다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0조 유니온 기말 발표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저희 조에서 만들고 있는 노인분들의 쇼핑을 도와주는 스마트 카트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마지막으로 실험 검증과 결론까지입니다. 주제 선정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통계에 따르면 마트 주 이용 고객층은 노인분들이며 41세 이상은 57.6%로 오프라인 매장의 주 고객 의존도가 50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의 마트 이용 시 고충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물건이냥 집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들고 가요. 저희의 문제 정의는 노인분들이 짐이 있는 카트 또는 장바구니를 집까지 들고 가기 어렵고 짐을 식탁에 올리기 힘든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스마트 리프팅 카트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개념 설계입니다. 주 사용자를 추적하여 따라오는 영상과 리프트와 바구니 기능 영상입니다. 기능 개통도입니다. 전원을 켠 후 초음파 센서로 사용자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그 후 두 개의 모터를 각각 정 역방향으로 제어하여 전 후진뿐만 아니라 좌우 조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와 카트 사이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거리 변화가 있을 경우 사용자를 추적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리프트 기능 개통도입니다. 쇼핑을 본 후 짐을 식탁에 올릴 수 있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리프팅 카트의 모적 개통도입니다.
공학적 제한 조건입니다. 사용자와 카트 사이의 거리와 카트 속력, 리프트 최대 적재 하중, 캡스톤 디자인의 예산 등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상세 설계입니다. 상세 설계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 부품 배치도입니다. 이번 학기에 추가된 부품은 카메라 모듈과 라즈베리 파이, 리프트, 바스켓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CAD 도면입니다. 부품별 사양서입니다. 주요 부품의 공학적 계산입니다. 모터에서는 하중과 마찰 계수를 고려하여 필요 가동 토크를 위주로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모터에 대한 배터리는 쇼핑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모터에 필요한 배터리로 선정하였습니다. 리프트는 최대 적재 하중을 고려하여 24V DC 모터 전동 액추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1학기에서 초음파 센서와 오픈CV 오브젝트 트래킹을 동시 구현해 센서를 병합했습니다. 간혹 간섭이 발생했을 때 카트를 멈추고 경고음을 울려 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왼쪽은 초음파 센서를 통한 거리 감지 값이고 오른쪽은 오브젝트 트래킹의 위치 정보 값을 활용하여 센서 병합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좌우 움직임 판단을 하는 테스트 영상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이미지 추적 방식을 오픈CV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오픈CV는 영상 처리와 컴퓨터 비전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많은 클래스 중에서도 저희가 추적을 구현하는 데에는 CSRT 클래스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트 트래킹에 CSRT를 사용해 찍은 영상입니다. 실험 영상을 보면 간섭하는 사람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오픈CV 오브젝트 트래킹에서 관심 영역 설정과 빗박스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 새로 추가한 사용자의 위치 판단 코드입니다. 사용자의 좌중 후 위치 판단과 간섭 시 스피커를 통한 경고음 코드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제작입니다.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제작 과정입니다. 제작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하드웨어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실험 검증 및 결론입니다. 하드웨어 제작 후 구동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직진 후 좌회전입니다. 간섭 시 속도 제어와 스피커 알림 영상입니다. 카트에서 짐을 옮기기 편하게 리프트 높이를 맞추는 영상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인의 쇼핑을 도와주는 스마트 카트를 초음파 센서와 이미지 인식 기능을 융합해 구현했습니다. 간섭과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고려했으며 리프트와 바스켓을 포함해 기능을 사용하는 데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리프팅 카트의 실험 검증 후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10조 기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문 교수입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들어갖고 이렇게 알람 띄우는 거는 잘 봤는데, 초기에 이 카트가 이 사람 거다, 그런 거를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초기에 일단 ROI로 사용자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ROI 정보값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특정 짓습니다. 그 정보컷이라는 게 카메라 설정된 ROI 사용자의 ROI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죠. 그 ROI는 관심 영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적하려고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카트니까 무게를 얼마 정도까지 적재할 수 있는지 혹시 실험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적재 하중 테스트를 해봤고, 그 리프트 최대 적재 하중 20k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20kg를 들고도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관련 테스트를 영상 촬영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번 발표 영상에서는 그 20kg이란 무게를 다 채워놓고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냥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넣어서 테스트 영상을 넣었습니다. 네, 뭐 네. 20kg. 그 네. 조금만 제가 조언하면 이거 잘 만들면 골프장에 골프 채 들고 다니는 거 또 그런 거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그 초반에 저기 전화기 같은 거 썼으니까 전화기를 등록했을 때 블루투스 같은 거 시그널 잡아가지고 하면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충분할 시간 있나요?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툴 1조 발표를 맡은 이지웅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부족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주디 정책이 현대사회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대형마트나 공공기관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차량의 연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2000cc 승용차가 주차하기까지 공회전 10분을 할 때 138cc의 연료를 낭비하고 연간 82.2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쁜 현대인의 시간 낭비, 낮은 회전율로 인한 매장의 매출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차량이 진입하면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차량의 번호판 정보를 저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여 차량을 안내합니다. 우선순위 자리의 경우 운전 경험이 있는 3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장 입구와 가까운 자리로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핸드스케치와 장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시리얼 통신하여 앞서 말한 시스템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장치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 코딩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를 처리하여 노이즈를 없앤 후 컨투어 박스를 통해 차량의 번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테서렉트 OCR을 이용하여 추출된 번호를 인식하고 문자로 출력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작품에 설치된 파이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구성하는 부품을 제어하는 아두이노 코딩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차량 번호판 정보를 받으면 아두이노에서 디스플레이, LED, 초음파 센서를 제어하여 주차를 유도합니다. 데이터를 엑셀 정보로 저장할 수 있는 SQL 서버를 이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판 정보를 자리에 부여합니다. 지정받은 자리에 차량이 도착하면 서버에 저장된 번호판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할 시 차단바를 개방합니다. 초음파 센서가 차량을 인식하면 카메라를 통해 차량 후 번호판 정보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정보는 SQL 서버로 전송되며 자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매장과 가까운 자리이며 매장 입구는 영상에서 가장 뒤쪽입니다. 운전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LED의 색상을 확인한 뒤 안내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각 자리 이전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가 차량을 감지하면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을 촬영하게 됩니다. 해당 번호판과 전송받은 번호판이 일치하면 차단바가 열리고 주차가 완료되면 SQL 서버에 전송하여 안내를 종료합니다. 후 진입한 차량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을 안내합니다. 영상의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SQL 서버에 전송된 정보들이며 빈자리는 N, 주차 중인 차량은 W,
주차가 완료된 차량은 Y로 표시됩니다. 만차일 경우 차단바로 입차를 제한합니다. 대기 과정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생기면 해당 자리의 초음파 센서가 차량의 출차를 감지하고 SQL 서버에 전송합니다. 이후 이전 차량들과 동일하게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에 진입하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에 차량 번호와 LED 색상이 표시되고 만차 시에는 풀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주차장 자리 개수 표시,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제한적인 주차를 안내하고 특정 위치에 가야 보이는 LED 안내 등은 여전히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돌게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주차 유도 시스템은 주차장에 입장하고 나서부터 정해진 자리로 주차를 완료할 때까지 안내하여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차 유도 시스템은 환경 보존, 에너지 절약, 시간 절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한 기술로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넓은 자리, 기둥 옆자리 등 개인이 선호하는 주차 자리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 자리 현황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주차 위치까지 가는 방향을 차량이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그 바닥에 지금 불을 가지고 표시를 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것까지 가는 그 최적 경로 계산을 여기 해주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그 교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운전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지, 그 바닥에 있는 그린 라이트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그거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죠.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 LED로 이제 안내를 지시하게 되는데, 이게 주차장이 항상 붐비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붐비는 때 이제 빠른 주차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항상 붐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잡한 시간에만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은 그 LED 저희가 바닥에 깐 것처럼 한 것처럼 이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적 경로는 그 저희가 지금 만든 시스템은 매장 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LED를 까는 것 자체가 최적 경로라고 생각됩니다. 나도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들립니까? 쪽에서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지금 거기 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그 RC카를 그 팀에서 지금 만들었나요?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그대로 가지? 차가? 그 RC카는 그 자율주행이 아니고 구매했습니다. 그냥 장난감 파는 곳에서. 그러면 조이스틱으로 그 사람이 운전을 이동시킨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네, 그 조이스틱으로 저희가 운전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3조의 발표를 맡은 김인식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 분산 자가 발전 자전거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주제 소개와 작품 설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산 발전은 중앙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이 필요한 수용과 근처에서 발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분산 발전을 바탕으로 자전거에 발전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운행으로 얻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여 발전으로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전거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작품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자전거와 파이썬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앱 개발로 어플리케이션 그래픽 모델과 GUI를 작성하였습니다. 본론에서는 공학적 계산을 시작으로 어플리케이션 모델, 하드웨어 구성, 작동 시험과 데이터 분석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학적 계산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PWM으로 모터에 인가한 전압에 따른 속도보다 페달을 밟아 더 빠른 회전을 일으켰을 때 역기 전력이 커져 전류가 음액값이 되어 충전이 가능함을 수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GUI와 어플리케이션 가상 모델입니다. 파이썬과 파이심플 GUI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류 흐름과 속도 등을 표기한 GUI를 작성하였으며 라즈베리 파이 3에서 실행되어 모터 제어기와 통신하여 모터가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프로토타입 앱의 UI UX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에 장착한 최종 구성 부품이며 모터 제어기인 베스퀴노와 배터리, 모터 제어기와 통신하는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전압 레귤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모터 제어기인 베스퀴노 케이스를 제작하고 장착한 모습입니다. 작동 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보기에 앞서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퀴노 BLDC 드라이버는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파이썬 GUI 프로그램과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이썬 GUI를 이용해 모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반대로 휠의 회전으로 발생되는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브레이크에 들어온 신호를 받아들여 모터의 정지 유무를 제어합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작동하여 GUI 설정까지의 영상입니다. 두 번째 정속 모드일 때의 시연 영상입니다. PWM 제어를 통해 일정한 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 사람이 페달질을 시작하면 모터의 속도가 증가하며 평지에서 역기 전력에 의한 전류가 배터리를 향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달질을 하여 발전한 전류에 대한 제어 요소가 없기에 밟는 대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상의 점선 사각형 부분에서 모터 토크 상수에 의한 모터의 토크 크기가 큰 음수의 형태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류 제어 모드를 착안했습니다. 다음은 정속 모드일 때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프는 속도와 전류로 나타낸 것이며 평지에서 페달을 밟으면 전류값이 음액값으로 변함으로써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류 제어 모드 시연 영상입니다. 사용자가 페달을 밟아 일으키는 역기 전력에 의한 전류의 크기가 크면 힘이 매우 크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 전류값을 설정하고 PI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뒤치를 보상해줌에 따라 사용자에게 속도와 발전의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제공해줍니다. 또한 경사로의 진입 시에는 사용자의 페달질을 돌 수 있도록 정방향 전류 공급이 이뤄져 모터가 회전합니다. 이는 유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형태를 띄우는 자전거입니다. 전류 제어 모드 데이터 분석입니다. 평지에서 경사면으로 주행 시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류를 높여 주행을 수월하게 합니다. 따라서 평지를 주행할 때는 전류가 모터에서 배터리로 흘러 마이너스 값이 되어 충전이 되고 경사면을 주행할 때는 전류가 배터리에서 모터로 흐르고 바퀴를 돌려 플러스 값이 되어 방전이 됩니다. 결론에서는 고찰 및 총평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 충전 후 방전만 가능했지만 저희 조의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주행 중 충전이 가능하고 경사면에서 방전 모드로 주행도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설정값을 변화시켜 다양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일반 자전거를 개조한 데 재료값이 높았습니다. 자가 발전이 가능한 공유 자전거를 대입하면 기존 자전거 대비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정상국 교수인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요즘에 무슨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사회에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존 거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기존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방전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제안한 제품은 충전과 방전이 같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공유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충전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마 효용성 여부일 것 같은데, 이거를 했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충전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어떤 효용성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가 실험한 결과값에 따르면 10분당 2.98W 테라 3W 정도 충전됩니다. 이 보통 자전거는 평지를 10분에 2.5km 정도를 달린다고 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350W로 가정했을 때 10km 달리는데 약 100W 정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희 분산 발전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10km를 달릴 시 사용하는 100W에서 30W 정도는 달리면서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30% 정도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 해도 되나요? 네. 네네. 지금 이 팀은 그러면 지금 컴퓨터로 아두이노 쓴 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랑 쓴 거잖아요. 맞나요? 내가 파악한 건 그런데 맞아요? 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점, 왜 그러면 아두이노를 안 쓰고 라즈베리 파이 쓰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장단점 비교하자면 될 수 있어요? 저희에게 사용하는데 더 친숙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기능은 별 차이 없는데 친숙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이스톤 디자인 11조 발표자 이주엽입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캔틸리버를 이용한 호흡을 듣는 스마트 마스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를 계기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마스크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마스크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스마트 마스크는 다른 전지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수명이 짧습니다.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마스크를 제안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저희 설계의 컨셉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마스크는 호흡을 돕는 팬, 전동기 필터, 그리고 캔틸리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수확은 팬을 이용해 캔틸리버의 진동을 발생시켜 이루어집니다. 수확된 에너지는 전동기 필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에너지 수확을 위한 피에조의 원리는 압전 효과와 역압전 효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계에서는 압전 효과를 이용해 에너지를 수확하였습니다. 사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스마트 마스크입니다. 펜을 설치하기 위한 직경은 50mm로 설계하였고 레이어와 외기 유입 구간의 간격은 30mm로 설계하였습니다. 펜의 RPM의 크기에 따른 캔틸리버의 수확 에너지와 개수에 따른 수확 에너지를 측정하였습니다. 펜은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하였고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 계측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RPM에 따른 수확 전압에 대한 결과입니다. 펜의 RPM의 크기는 2500과 2715로 설정하였고 시간에 따른 측정 전압은 2500일 때가 균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실험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2500일 때 펜에 의한 캔틸리버의 진동 변이가 일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측은 개수에 따른 수확 전압에 대한 결과이며 개수의 비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류 회로를 설계한 뒤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발광 다이오드를 구동하였습니다. 다음 설계된 회로를 이용해 피에조 캔틸리버를 통해 수확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정류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저항 크기에 따른 정류된 수확 전압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항은 500, 50, 100, 그리고 200kΩ을 사용하였고 저항값에 비례하여 수확 전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우측의 그래프는 정정 용량 크기에 따른 정류된 수학 전압에 대한 결과입니다. 정정 용량은 0.2 마이크로페럿과 1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정 용량에 비례하여 수학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필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일렉트릭 스태틱 필터는 2개의 구리층과 폐필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필터는 호흡을 위한 구멍을 다수 생성하였습니다. 제작된 필터는 우측에 보이는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제작된 일렉트릭 스태틱 필터를 구동하여 먼지 포획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필터를 구동하기 전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 모습과 구동 후에 먼지가 달라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를 갖춘 물체를 여과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휴지 조각과 실타래, 먼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크기는 5mm, 실의 두께는 200마이크로미터, 먼지는 두께 100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물질이 여과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실험들을 바탕으로 피에조 캔틸리버를 통해 수확된 에너지를 이용해 필터를 구동하였습니다. 먼저 정류 회로를 통해 캔틸리버로 수확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정류하였습니다. 이를 필터에 인가하여 필터를 구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된 미세먼지 필터에 먼지 입자들이 여과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한된 장치를 구현해 컨셉 증명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3D 프린팅된 마스크에 캔틸레버와 스태틱 필터를 장착하였고, 캔틸레버를 통해 수확된 전압을 이용해 일렉트릭 스태틱 필터를 구동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영상과 같이 필터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설계에서는 캔틸레버를 이용해 사람의 호흡을 돕는 마스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펜과 캔틸레버로 구성된 에너지 수학 장치의 수학 전압을 측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 전압으로 구동되는 필터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를 갖춘 물질을 여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한 장치를 제작해 미세먼지 여과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제한된 장치는 간단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우수한 여과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스마트 마스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저 김도현 교수인데요.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팬 축에다가 차라리 발전기를 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팬이 도는 거를 또 피에조 일렉트릭 그 캔틸레버를 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로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한 번밖에 못 치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기계를 거치면서 계속 로스가 생길 텐데, 에너지의 로스가 생길 텐데, 과연 저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해요. 축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축에다가 지금 모터를 발전기 알잖아요. 우리 자전거에다가 다는 발전기 이거 달면은 돌면서 회전 충전이 될 거잖아요. 예. 이해했나요? 답변을 누가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했는데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거에서 크기를 답변을 말씀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답변을 못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른 조언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를 작동하는 거를 확인을 해줬는데, 그 일렉트로스태틱 필터가 헤파 필터 정도의 효과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로
전화 필드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더 촘촘한 구멍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 계산은 해보지 않았고 그 더 미세한 저희가 일단 실험을 할 수 있는 미세한 크기를 가진 걸로 일단 실험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또 다른 경진대회 같은 거에도 참여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형광 파티클 같은 걸로도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네, 질문 있으나요? 네, 짧게 한번. 간단한 거, 기본적인 질문인데 앞전체가 그 압축되는 압축력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하잖아요, 전압이. 근데 만약에 인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인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전기가 나오나요? 인장이 되면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바뀐다?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예.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발표를 맡은 서원배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보행 보조기, 스마트 짐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소개, 디자인, 제품 시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제한된 신체 기능을 보완하며 보다 더 편리한 보행 보조기를 설계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4세에서 89세까지의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행보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브레이크의 불만족과 경사로 및 고르지 못한 노면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사면이 있는 곳에서 사용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전동형 보행보조기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마트 짐머는 경사로와 단차의 불편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안전 모드를 추가해 딥러닝을 사용하여 신호등을 알림으로써 보다 더 쉽게 신호를 인식하는 기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2 기말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저희 스마트 짐머의 하드웨어 디자인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토대로 실제 보행보조기 하드웨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보행보조기 뒤쪽에 경사 센서와 DC 모터를 통해 경사 시스템을 구동시키며 중간에 초음파 센서와 스텝 모터를 통해 단차 시스템을 구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앞쪽에 웹캠과 알람 등을 통해 메커니즘을 구현시켰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짐머의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입니다. 경사 시스템에서의 회로도 및 코딩은 다음과 같으며 단차 시스템에서의 회로 및 코딩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시스템의 회로 및 코딩 설계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와 센서 그리고 모터의 부품을 중앙 시스템 박스에 정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품 시연 중 첫 번째, 경사로에서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사로의 각도에 따라서 DC 모터의 속도가 제어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막에서 뒷바퀴의 동력이 이동에 도움을 주는지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같은 힘을 주어 보행보조기를 앞에서 끌며 진행했으며 동력을 ON, OFF의 보행보조기의 속력을 비교했습니다. 위 비교 영상을 통해 오르막에서 뒷바퀴의 동력이 이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차 시스템입니다. 우선 단차 모드 작동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단차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실제 구동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스텝 모터를 통해 암을 버틸 정도의 홀딩 토크를 확인했지만 구동 과정에서 보행 보조기를 들어올릴 정도의 출력을 위해서는 더 크고 더 강한 토크를 낼 수 있는 스텝 모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안전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티처블 머신과 웹서버, 그리고 캠 모듈을 통해 아두이노로 출력함으로써 시스템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 모델 생성과 인식 확인을 진행했으며 파이참에서 HTTP 요청을 보낸 후 판별 결과에 따라 URL을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호등 인식에 따라 불빛 신호를 다르게 나타냄으로써 안전 시스템을 구현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로 스마트 짐머를 제작했으며 스마트 짐머를 통해 기존의 보행 보조기 사용에 주된 불편이었던 경사로 및 단차에서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이용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신호등 알람 기능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게 보행 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캡스톤 디자인 6조 스마트 짐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박광교신데요. 그래서 단차 올라가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실험을 어디까지 했나요? 우선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암을 구동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저희가 계산했던 게 조금 값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주문했던 스텝 모터로는 암을 구동을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 보행 보조기를 들어올리는 데에는 실패를 해서 이게 저희가 기말 발표 전에 구동을 해봤으나 실패를 해봐서 더 큰 모터와 더 큰 스텝 모터로 구매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예산상 문제로 구매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보행 보조기 무게랑 사용자가 밀 때 나오는 힘이랑 다 합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이 정도 토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저희가 계산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서 조금 실패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되나요? 네. 네. 네, 지금 딥러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데 쓸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가용한 것들이 있나요? 어떤 걸 썼죠? 원래는 저희가 이 딥러닝을 사용할 때 그냥 파이썬으로 학습 모델까지 다 만들어서 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저희가 그 관련해서 아직은 지식도 완벽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까 발표에서 보다시피 구글의 현재 티처블 머신이라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거기다 정리를 해서 넣으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저절로 학습 모델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이참을 이용해서 파이참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그거를 웹캠에서 인식을 하면은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딥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과 송신이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적으로? 학습은 정말 빨리 시간. 학습하는 시간은 되게 빠른데 이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웹캠을 이용해 가지고 HTTPS 신호로 전달을 주고받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 조금 딜레이가 있다 정도?
그러면 성공률은 100%예요? 인식률은 어떻게 돼요? 인식률은 저희가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상태로 나눠서 한 5가지 상태로 나눠서 인식을 시켜봤으나 너무 인식률이 떨어져가지고 한 3개 정도로 낮추면 인식률이 그래도 높게 나오는 걸로는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으로 그 인식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티저블 머신에서 쓰는 방법은 주변 배경에 따라서 조금 인식률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황을 많이 제한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조 발표를 맡은 발표자 고대인입니다. Remote Experiment System Using the Telepresence Robot 팀명 렉스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작품 선정 배경부터 완성된 렉스의 모습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실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보다 현장감 있고 상호소통이 가능한 텔레프레전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렉스가 도립진자 제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고 아래의 플로우 차트처럼 사용자가 집에서 학교에 있는 렉스를 원격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의 동작들을 렉스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완성된 렉스의 모델링과 로봇팔의 작업 반경입니다. 렉스에 탑재된 기능들입니다. 주된 기능으로는 로봇팔 제어, DC 모터 제어, 거리 감지, 제자리 회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모터와 상체 팬 모터의 피로 토크와 회전 속도를 계산하여 모터를 선정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봇팔의 서브 모터와 바퀴 모터를 선정한 과정입니다. 선정된 모터를 토대로 배터리를 선정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렉스가 주행 시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렉스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최대 변형량과 최대 작용 능력을 계산하여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렉스의 전체 회로도입니다.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 아두이노, 웹소켓, 초음파 센서 등이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인가받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렉스의 로봇팔 회로도입니다. 6개의 서브 모터가 9V 건전지로부터 전원을 인가받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렉스에 사용된 웹소켓 통신 방법입니다. 사용자 측의 노드 MCU 보드를 서버로 만들고 렉스 측의 노드 MCU를 클라우드로 지정하여 포트 파워딩을 통해 램을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램을 통해 서버로 접속하여 원격 제어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렉스의 바퀴 구동 상세 설명입니다. 웹소켓을 통한 원격 제어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자리 회전이 용이한 3륜 구동 방식으로 기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모터축, 커플링, 샤프트, 베어링, 바퀴 밀링 가공부를 체결했고 이때 바퀴 밀링 가공부는 유압 프레스로 샤프트와 억지 끼워 맞춤으로 체결했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크와 빌로우형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렉스의 상체 구동 상세 설명입니다. 웹소켓을 통한 원격 제어 방식을 택했습니다. 좌우 회전과 위아래 회전으로 시야를 확보했고 플랜지 커플링을 사용하여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렉스의 거리 감지 센서 작동 상세 설명입니다. 제한적인 시야각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로 장애물과의 거리가 10cm가 되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렉스의 로봇팔 구동 상세 설명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통한 원격 제어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스터 로봇에 장착된 포텐셜 미터를 통해 슬레이브 로봇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로봇팔의 초기의 유선 제어와 현재의 무선 제어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렉스가 실험실로 진입하기 위해 노크하는 영상과 상체 측의 회전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렉스가 실험체 문턱을 넘어서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렉스가 기동하다가 거리 탐지 센서에 의해 정지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가서 이제 막아주시면 돼요. 갑니다. 다음은 렉스의 로봇팔을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자면 이 영상이 아무래도 그 지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통해서 받으면 얼마 정도가 지연 시간이 있던가요? 네, 4조 도경입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실험해본 결과 약 1.2초의 지연 시간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크게 그 사용하는데 문제되진 않던가요? 네,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른 네, 질문이 이해하겠습니다. 네, 하나 네. 질문 드리면은 이 실험을 할 때 제일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슬레이브에서의 감각을 마스터한테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현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조의 발표를 맡은 손지환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트리플 S, 세이프 서브웨이 시스템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지하철 빠짐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장 자동 안전 발판과 교통약자 탑승을 돕기 위한 객체인식 안전 알림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승강장 자동 안전 발판입니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한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의 넓은 간격으로 인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철도 표준 규격에 맞게 다음과 같이 발판을 설계하였습니다. 발판의 안전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NCS를 이용하여 재료를 구조용광으로 설정하고 5kN의 하중을 가한 결과 변형량이 0.21mm로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중 지난 중간 발표에서 문제가 되었던 출력 토크가 부족했던 모터는 1:10 웜 감속기어 스텝 모터로 교체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센서 성능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센서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코드와 필요한 모터의 회전 각도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판의 시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적외선 센서로 열차의 정지 여부를 감지하고 다른 하나의 센서로 열차와 발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 뒤 필요한 각도를 계산하여 발판이 작동합니다. 이후 열차 문이 닫히면 발판이 접히고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객체인식 안전 알림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객체인식 안전 알림이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 이용객이 많아지는 특정 시간대에는 교통약자들이 탑승에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는 이를 돕기 위해 승하차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내 CCTV 영상을 통해 탑승 대기 중인 휠체어, 유모차,
시각장애인을 인식하기 위해 이미지를 수집한 뒤 리사이징, 바운딩 박스 생성 과정을 거쳐 욜로 V3를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약 2,000여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켰으며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인식률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미지 속 휠체어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열차 내부와 승강장 사이 통신을 위한 웹소켓 서버를 구축하였고 승강장에서 인식된 이미지 데이터를 열차 내부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전송된 값을 아두이노 우노로 전달하여 모니터와 스피커 모듈로 인식된 이미지에 맞는 안내 문구와 음성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웹소켓 무선 통신을 위해 각각 열차와 CCTV에 해당하는 2개의 PC를 사용하여 객체인식 안전 알림이의 시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최종 시연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휠체어 이미지가 인식되면 실시간 인식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전달된 데이터를 받으면 열차 내부에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와 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시 후 휠체어 탑승 예정이 오니 승객분들께서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맹인 안내견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문구와 음성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완성한 세이프 서브웨이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세이프 서브웨이 시스템은 객체인식 안전 알림이로 교통약자들의 탑승을 열차 내부에 알려 탑승 공간을 마련하고 승강장 자동 안전 발판을 통해 승하차 시 발생하는 빠짐 사고를 방지하여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2 2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국 교수인데요. 발표하는 거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CCTV를 이용해서 이제 휠체어를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했는지와 그런 인식률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휠체어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휠체어를 빌려서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식률은 장당 700장씩 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인식을 시킨 결과 약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모터 각을 제어한다고 했는데 이 팀에서 사용한 모터는 어떤 거죠? 어떤 종류 모터입니까? 네, 저희 10분의 1 감속비가 달린 웜기어 스텝 모터 사용했습니다. 스텝 모터. 그러면은 분해는 어느 정도 돼요? 그 모터의 분해 각도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텝 모터면 각도의 분해는 있잖아요. 아, 네, 1.8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도.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7조 윤영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 조는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경제성 부분에서 수명이 20년 이상이라는 점, 자원 고갈 문제 부분에서 고갈 위험이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태양광의 청정 에너지, 경제성, 자원 고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시 내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태양광들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태풍에 취약하고 발전 효율이 낮아지며 구조물의 녹, 이물질 등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양광 레이를 이용하여 수납이 가능하고 모터를 통해 어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전 효과입니다. 저희는 경사 각도가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선이 서로 수직이 될 때 최적이라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태양 적위, 태양 고도각을 이용하여 태양광 모듈의 최적 경사 각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명지대학교의 위도를 대입해 태양 적위가 23.48도, 이를 통하여 태양의 고도각이 75.26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모든 값을 대입하여 태양광 모듈의 최적 경사 각도가 14.74도라는 것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의 기본 각도를 15도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위 도출한 각도를 이용하여 매 시간 태양광 생산 전력을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8시의 생산 전력이 117mA로 가장 낮았으며 12시의 생산 전력이 328mA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시간의 생산 전력을 평균 내었을 때 186m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컨셉 설계입니다. 이후 컨셉 수정 작업을 거쳐 우측 실제 제품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입니다. 태양광 레일 시연 영상입니다. 센서에 감지되는 광량에 따라 전개, 수납되는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각도가 변하는 어닝 영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600W 태양광 패널을 기준으로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체 모터, 아두이노 이외의 부가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량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생산되는 전력으로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을 자가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600W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소나무 128.34그루와 동일한 CO2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모듈 발전 효과를 15에서 20% 정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태양광 어닝을 수납함으로써 수명, 발전 효율, CO2 감축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조 자동 태양광 어닝 시스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마지막에 보여준 시연 영상에서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져서 하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혹시 충전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시연을 해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만든 제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태양광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저희가 인공으로 빛을 비춰서 실험을 해본 결과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 CO2 발생량이나 이게 그 금액 대비 이게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지 이걸 세이브하려면 몇 년을 계속 써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CO2량을 저희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계산을 해온 것을 저희 식대로 이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한 식이고 이것을 이제 몇 년간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이제 전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태양의 위치를 추적합니까? 어떻게 태양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감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태양이 이렇게 해가 움직일 때 그걸 추적하는 그 센싱을 하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시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빛을 따라서 이제 그 각도를 조절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고각만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위각도 조정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저희가 그 위아래로만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전식 스마트팜 5조의 발표를 맡은 장준우입니다. 발표는 스마트팜 주제 선적 이유, 스마트팜 상용화 사례, 작물 선정, 센서 설계, 구동 영상과 설계 함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또 농가 인구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5세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농가가 전체의 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작물 생산의 감소를 요약하고 이는 농작물의 수입 의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는 농업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은 감소시키고 수확률을 증가시켜 보다 효율적인 농업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센서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와 관련하여 첨단 기술의 도움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높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농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비료와 농약 등과 관련한 수확량을 기반으로 식물 생장 LED 등 생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설계하여 키우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경쟁률을 높여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스마트팜 상용화 사례로는 심스팜, 여름 딸기 정원과 도시형 수직농장 상도역 메트로팜이 있습니다. 심스팜에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인 차광, 보온 커튼을 설치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대의 센서와 CCTV를 따라 온도와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스마트폼으로 화재나 폭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메트로팜은 도시에서 가장 가까이서 스마트팜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도역 7호선에 100평가량 되는 공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팜에이드에서 협력하여 같이 만든 공간으로 6평 규모의 컨테이너팜, 오토팜이라고 불립니다. 재배 방식은 순환식 수경 재배이며 LED광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작물은 바질입니다. 바질은 겨울철에도 최소한 20도 이상 유지해주고 약간은 다습한 환경이어야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빛을 좋아하기에 본잎 생성부터는 양질의 충분한 광량을 요구하며 빛이 약하면 잎의 생장이 더디면서 윤기가 적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전이라는 특징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고른 광량과 수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질의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스마트팜 내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센서 설계입니다. RF 무선 통신 모듈 중 가장 저렴한 NRF24L01을 이용하여
1대2 단방향 무선통신 원격 제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스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연결한 뒤 일정한 주기로 센서의 값을 송신합니다. 송신기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LCD 모듈에 출력하는 설계입니다. 온스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 송신기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값을 LCD에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수분 감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 수중 펌프 모터를 구동시킬 것입니다. 일정 수치 이상의 값이 나왔을 경우 펌프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스도 센서 및 모터 구동 시 순간적으로 사용되는 전류로 인해 아두이노 꺼짐을 방지하기 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온스도 센서 및 토양수분 감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 값이 800보다 클 경우, 즉 토양이 건조한 경우 펌프 모터가 동작되도록 하였습니다. L298M 모터 드라이브 모듈을 이용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였습니다. 파워의 출력을 0에서 256이라는 숫자로 0V에서 5V 사이에 출력을 조절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구동 영상입니다. 총 4개의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여 센서를 작동하였습니다. 설계 한계입니다. 작품 특성상 회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베드에 센서를 부착 시 선의 꼬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수분 감지 센서를 이용해 얻은 데이터 값을 이용해 일정 수치 이하 수중 펌프를 구동시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스프링클러 노즐을 이용해 분사하려고 하였으나 충분한 수압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바질이라는 작물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재배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내부 환경 조성으로 프로젝트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5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왜 화분을 그 상하로 회전시키게 했죠? 그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도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목표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식물 베드의 넓이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관람차 회전식을 통해 그 식물 생장할 수 있는 베드의 넓이를 조금 더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하자면 혹시 그 돌아가는 회전차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고정된 속도로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직접 코딩을 한 것은 아니지만 코딩을 한 조원과 대화를 통해서 고정된 속도가 아닌 코딩을 통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 코멘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쪽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RS 레귤레이터 발표를 맡은 손수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사로 인해 발생한 휠체어 사고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여러분들도 접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사로의 경사를 인식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경사로를 내려가도록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휠체어에 경사 감지 센서인 자이로 센서를 부착하고 인식된 경사로의 각도값을 바탕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푸는 정도를 조절해 휠체어의 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계략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MPU 6050 자이로 센서가 경사로의 각도를 인식하면 아두이노 우노는 이 값을 입력받아 모터를 제어하고
모터와 연결된 브레이크가 휠체어의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제어부의 동작을 확인해 보기 위해 블록 선도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블록 선도를 시뮬링크를 통해 모델링 해 보았습니다. 비제어 시 입출력 K는 0, 위치 제어기의 이득은 1인 경우의 입출력입니다. 다음은 PD 제어 시의 입출력입니다. 여기까지의 그래프는 중간 발표까지의 과정입니다. 중간 발표 당시 오버슛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는 값들을 임의로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값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 후 입출력 값을 그려보았습니다. 훨씬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 선도를 보시면 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속도 센서로 받은 가속도 값을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X축, Y축, Z축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는 각 축에 대해 중력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센서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서는 중력 가속도와 센서가 움직여서 생기는 가속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와 센서의 가속도를 합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즉, 움직임이 생겨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중력에 의해 측정되는 가속도 값과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또한 진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닥면의 거칠기, 모터의 진동에도 반응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로 구현까지는 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속도 센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모터와 모터 배터리, 브레이크가 설치된 휠체어의 모습을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실제 설치한 하부판의 사진입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DC 모터를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였으나 모터를 스텝 모터로 바꾸어 회전 각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제어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브레이크 고정부에 브레이크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작은 각도를 주면 모터는 한 스텝만 회전하게 됩니다. 큰 각도를 주게 되면 모터는 두 스텝 회전합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경사로를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DC 모터를 사용하였을 때 경사로를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양쪽 브레이크가 다르게 작동하여 휠체어가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은 모터를 스텝 모터로 바꾼 후 같은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다 풀었다 했던 DC 모터와는 달리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경사로를 내려가기 때문에 휠체어가 일직선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먼저 하자면 속도 측정을 위해서 혹시 엔코더를 사용하진 않았나요? 바퀴 쪽에다가?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따로 바퀴 쪽에는 엔코더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속도를 측정하려면 엔코더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았긴 했을 텐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엔코더는 저희는 생각을 못했고요. 자이로 센서로 이제 속도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속도 그 자이로 센서로 가속도를 측정할 때 그 중력 가속도랑 그 속도 가속도가 겹치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 속도 제어는 하지 않고 그냥 모터의 각도를 제어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른 코멘트 사항은 없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네,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은 교수님들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발표한 조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종 발표에 있어서 실험 제작품을 대부분 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워킹하는 것을 보여준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SCP 사업단 공모전과 또 여러 가지 또 공대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품을 하면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소정의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조금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고 또한 이 캡스톤 디자인 2를 듣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어학기는 아닌데 그 캡스톤 디자인 2는 이 2학기 때 최종 발표를 하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보고서 형태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양식은 우리 조교가 아마 이미 주었거나 없으면 혹시 다시 받아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좋겠고 그거의 기한을 우리가 16조 차인 12월 17일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 교수님들 혹시 총평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기환 교수님 혹시 총평 가능하실까요? 네, 뭐 총평이랄 거 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모두 캡스톤 디자인 작품 만들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만나기도 힘든데 모두 고생을 많이 해서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전체 총괄하는 조교 또 총괄하는 교수님, 최동일 교수님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기말 발표는 이렇게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기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